김세균 명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독일 서베르린 자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89년 3월부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2월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71년 10월 대학원 2학년 시절 대학 위령 사태로 체포된 학생들 중에 최연장자로 군에 강제 입영당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부터 주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79년 3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등과 함께 체포,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도 제독 교민회 및 유학생들과 더불어 조국의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회 민교협 상임대표직을 맡은 등 대학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론지 편집장, 사회평론 편집장, 막스 코뉴랄레 대표직을 맡아 진보적 학술 운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동의 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국민모임 대표, 정의당 공동대표직 등을 맡으면서 한국 노동운동과 한국 진보 정치의 독자적 성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서울대 내에서는 서울대 여성연구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연구원 원장직을 맡아 일하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이 마이크 됩니까? 예. 오늘 이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야 있는 이 이국당 독일에서 정착하셔서 조국의 민주화와 분단 체제 극복 등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던 우리 교민분들이 하는 이 뜻깊은 행사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연할 기회를 가져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독일에 6년간 있는 동안에 지냈던 모든 분들이 바로 또 오늘 이곳에서 교민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할을 맡고 계셔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더구나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송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계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송대일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단체제 속에서 분단체제 대결제 분단체제 살다 보면은 어디를 소속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에 내 소속을 두든지 북에 소속을 두든지 이거냐 저거냐 이걸 강요받는 건데 송 선생은 남과 북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고 남북의 경계선에서 남북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 를 위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평생을 주변인으로서 생활을 하셔서 정말 고통을 많이 겪고 지난번에 고국에 왔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죠. 그렇죠. 홍철 선생님 사건이 났을 때 신문에 났는데 일면부터 뭐
23년이니까 1년부터 뭐 23년 전부 다 송대로 선생에 관계되는 막 기사를 막 번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국 전쟁이 나도 이렇게까지 지면을 하려 안 했었구나. 참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죠. 예. 그리고 우리 정bun구 박사님께서 참 독일 대사로 오셔가지고 이게 참 이게 오울민중제 같으면은 제가 여기서 다닐 때 이 오울민중제가 처음으로 독일학교에서 뭐 이렇게 개최되다가 처음으로 86년인가 좀 합동으로 이렇게 오울민중제를 지낼 때 그때 파리에서 활동하셨던 그 파리 택시 운전사 홍세아 선생이 여기 오셔가지고 연극을 하나 꾸리고 합동 올 민중제를 지냈는데,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으니까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 올 민중제라면은 그야말로 반체제 집회 중에 집회라서 한국 대사관에서 전부 다 감시만 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대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축사까지 해주니까. 오늘 괜찮습니까? 이래 놓으시다. 근데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변해가지고 변했습니다. 우리 촛불 항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제도 1987년 6월 민주화를 범국민 투쟁을 만드는 도화선이 된 박종철 군 고문 사건, 그다음 이한열 마지막까지 있는데 그 5월 민중 투쟁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였죠. 그걸 거쳐서 87년 민주화를 투쟁을 겪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전하면서 한국 민주화가 공고화된다는 평가도 많이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갈수록 역사가 후퇴해가지고 국내에 있을 때는 정말 깝깝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져서,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가 후퇴해도 엄청나게 후퇴했고, 남북관계도 그동안에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해서, 제가 한참 그때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안 됐습니다. 한국 국내 정세를 논하는데 북한과는 오히려 관계가 좋으니까 그게 국내 사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좀 잊어버릴 정도로 이랬는데, 이게 또다시 분단체제가 강화되고 남북 대결이 치솟 오르면서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 그런 최악의 경지까지 간 상황이죠. 그러다가 참 저는 그야말로 우리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촛불 항쟁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아마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는 그 이전의 변화와는 분명히 저는 다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가 들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냉정적 수구 세력이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 세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라서, 김대중 정부 시절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시절 때도 항상 요소야대 국민이었잖아요. 한 번도 노무현 탄핵 때 잠시 이렇게 여당이 한번 다수당이 된 적이 없고, 항상 수구 세력들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언론, 종교 쫙쫙 하고 있으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해도 그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외로운 섬처럼 이런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지배했죠. 예, 앉을까요? 실제로 그랬죠. 그러나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이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정적 타격을 입고 다시는 국내에서 그런 사회를 지배하는 수구 세력들이 지배하는 시대는 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준표 야당 대표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나온 최고의 야당 대표라고 또 이 사람이 대표를 하니까 자꾸 좀 야당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 정말 없었죠. 근데 우리 한국에 아직도 이 수구 세력들은 이 변화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다는 걸 아직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느껴서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데 지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나아간다면은 그야말로 수구 보수 세력이 더 이상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정권을 잡았지만 뭐 소수 정권이었어요. 아마추어 정권인데다가 소수 정권이 돼가지고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완전히 안 들어요. 국민들 지지도도 낮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추구를 하더라도 밑에서 사보타지를 놔버리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70도 80%까지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쫙 일체 전부 다 존명입니다. 존명. 대통령이 무조건 존명. 쫙 이야기가 듣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 영화를 보면 상당히 극적인 영화 있잖아요. 그럼 뭐 주인공이 궁지에 빠져가 최고의 궁지에 빠졌다가 가장 절망적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반전이 일어나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그와 같은 거대한 반전의 시대입니다. 가장 절망적 이로 빠졌다가 그러나 그 절망의 시기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지표면에서는 전부 황폐화되고 한편도 초토화 돼 갔지만 그 내부에 지표면에 하산 밑에 백두산 밑에 플라스마가 확 끓는다시피 부글부글 끓다가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를 한번 터지니까 본물처럼 하산처럼 터올라서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갔고 또 그 덕택에 지금 남북정상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요새 미국에서 불가역적 비핵화야 하는데 지금 이 변화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 진동이 있겠지만 거의 불가역적 새로운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참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이런 일이 나지 않느냐는 싶은 생각도 합니다. 유튜브로 제가 한번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가 아직까지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국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 목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쭉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그런 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좀 황당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했는데 뜨고 그 위에 전개되고 보니까 그 사람 목사 말이 맞더라고요. 하늘이 정말 하늘이 돕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런 여러분들하고 제 현재의 평화국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걸 하고 좀 많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정치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여기 송도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철학도 공부하셨고 사회자를 깊이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리 송도율 선생이 오마이뉴스에도 글도 쓰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항상 일주일 다 칼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주옥 같은 이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대의 변화의 의미를 당사자는 잘 모르는데, 모르지만 정말로 큰 변화, 우리가 알지 못한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제가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월 18일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정말 참 감동스러웠거든요. 그야말로 배우도 좋았고 두 사람 배우도 좋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잘 해서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이 한편에 참 아름다운 감격적인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아서 이게 꿈이지 생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런 그리고 뭐 특히 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말이 그게 옛날 좀 사기친 거 아니냐?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로 보느냐 아느냐고 국민들에게 여론에 물어보니까 그건 70% 내지 80%가 진정성 있는 거로 봐야 한다는 이렇게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의 계획이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의 국내적 이런 상황을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반응이에요. 더구나 박근혜 시대 때는 원체 이렇게 북을 악마화시켜가지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 경우에 노년 정도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건 좀 두렵게 여깁니다. 옛날에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박물관 앞에서 서서 거의 전쟁을 할 듯이 막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때 이 전쟁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갔죠. 돌아가는데 옛날에 한국 전쟁의 경험이 있던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도 막상 전쟁 난다 하니까 전쟁 반대 이런 입장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은 안 그래요. 북이 천안해가 때렸으니까 우리는 뭐 10배 이상 때려야 된다. 보복하자는 이야기 압도적으로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원체 김정일 위원장이라 이런 거를 이게 악마화시켜가지기 때문에 아주 인상이 안 좋았는데 그 한편에 그걸 보고 그걸 하나 보고 저 사람 말이 참 진성 있는 반응 같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70% 이상이 나오는 걸 또 생각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대반전이죠. 반전이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신문지상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대단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고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이 협력해서 손을 잡아가지고 정상회담을 성공에 맞춰서 남북이 주도해서 한반도 평화를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이게 또한 세계 전체의 어떤 평화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 분단 체제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마지막 이 분단 체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안겨주고 또 그것이 바로 북미 회담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었을 때죠. 잡혀 있을 때인데 냉전 체제가 세계적으로 또 한물 갔지만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사태 전개에 의해 가지고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세계 곳곳에 전부 새로운 갈등 대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EU 간의 갈등. 옛날에 구소련권에 속했던 동유럽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 지역을 군사적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동가서의 완충지대로 중립지대로 만들어야죠. 만들고 동서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교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유럽의 국가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EU에 가입하고 싶어 했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는데 EU에 가입시킬 조건이 나토에 가입하라 했단 말이에요. 나토에 가입이 바로 EU 가입의 조건으로 삼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가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안보적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전부 다 이렇게 나토에 의해서 포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다시 소련 쪽으로 포함시키고 이런 사태 나니까
EU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또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부터 아시아의 해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중국 포위망,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해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 뭐 이런 안보적 이런 측면에서는 자꾸 아시아에서도 긴장, 대립이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고조되어 있는 이런 국제 정세죠. 그런데 이런 정세 속에서 세계가 전체가 대립, 갈등, 새로운 전쟁이 날지 모르는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고 이란과 시리아가 손을 잡고 하면서 또 그 나라도 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새로운 그런 대립 갈등이 생겨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평화의 흐름이 생겨나서 이 흐름이 전 세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의의는 뭐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극적 변화가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할 때 뭐 구조와 행위의 변정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구조적 어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인간이 특정 방향으로 행위하게끔 강제하는 구조적 압력이 있고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행위자, 주체인 인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다고 깔아주더라도 꼭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게 또한 인간이 역사에 개입을 해서 정세를 새롭게 만들어내가는 이런 주체적 요인이 또 작용을 하는데 그야말로 구조와 행위의 변정법상으로 보니까 이 대결 국면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조성됐던 이 대결 국면을 평화 국면으로 이행시키게 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구조적 제반 요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평화 체제로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행위자들 특히 주요한 행위자는 세 사람이죠.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 북의 김정일 위원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뭐 주요한 행위자들인데 이상하게 이게 이 행위자들이 이런 어떤 평화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인들, 이들이 이 변수들이 어떻게 최적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역사상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들이 여러 변수들이 한꺼번에 최적으로 조합해가지고 출현하는 경우는 역사에서 뭐 100년이나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조성된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6.15 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6.15 공동선을 맺고 했지만 조금 있다가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뭐 북을 뭐 악의 축이라 몰아놓고 하니까 뭐 그냥 뭐 깽판 쳐버리니까 한국이 하려면 미국이 발목을 잡고 또 미국이 좀 북미 대화를 좀 해서 한반도 평화세 좀 가자 하면은 우리나라는 또 뭐 이명박 박근혜가 와가지고 그것도 또 방문을 잡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조합이 최저의 조합으로 가서 그야 뭐 천운이 따라서 이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까지 줄 정도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구조와 행위의 변정법이 가장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뭐 남쪽 경우부터 이야기한다면은 촛불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촛불혁명이 이전에 정말로 남북 간의 이 대결 구도가 올라가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이 불안감 이게 밑으로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시번에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사람 보니까는 또 전쟁 날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1년 식량치를 비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면 사놓고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떨어놨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러다 정말 전쟁 날지 모르겠다는 이 불안감이 조성된 조건인데 촛불혁명에 의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이 촛불혁명의 덕택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그 힘을 믿고 남북관계
예? 한반도 평화체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이제 참여정부 시대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참 유리창을 깨뜨릴지 모른다 싶어 조심스러운 그야말로 신중한 행보를 하면서 특히 미국을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여야지 미국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트럼프를 자꾸 칭찬해 주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하여튼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하면서도 끌고 왔죠. 그래서 뭐 평창 올림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 평창 올림픽 그거 개최 직전에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죠. 만들어주고 그런 조건을 조성해 주는데, 김정일 위원장, 김전 위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그것만 해도 그다음에 미국과 좀 대단한 입장에서 담판을 하고 담판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무슨 위원장하고 만나려 합니까? 새파란 그 약소국의 지도자 미국 대통령이 감히 말이지 나서서 만나겠다. 꽈거리 무시했거든. 아무리 북미 정상을 하자고 계속 북에서 제의해도 깔아뭉갰습니다. 깔아뭉갰어요. 물론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오바마 들어와서는 특히 오바마 들어와서는 북이 핵 개발을 하는데, 북이 핵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야기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거든요. 전략적 인내. 그냥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북에 일쳐떨어지도 않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면서 두 가지를 했죠. 하면 북의 핵 개발을 명분을 해가지고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시켜서 한국의 주한미군이라든지 한국군을 바로 대중국 견제 이한 어떤 동맹으로 자꾸 변화시켰죠. 변화시키고 있죠.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에 무기 팔아먹고, 북의 위협을 무기 팔아먹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근대로 했죠. 왔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지는 않는 이상은 미국이 절대 진지하게 회담에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핵 무력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전력 투구를 했죠. 다른 한편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도 했지만 하면서 마지막 핵실험, 6차 핵실험하고 ICBM 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했는데 그거 아주 절묘합니다. 미 대륙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자체를 완전히 완성시킨 게 아니고 충분히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겁니다. 딱 그 일부 직전까지 우리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북에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정말 그때서 북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정말로 탄도미사일 대륙간 발사 완전히 완성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발사 시험을 했으면은 미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그것을 딱 입증까지 해주고 탄도미사일을 완성을 안 시키니까, 그러면서 완성선언을 하니까 완성을 시키려 하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뭐 3개월 내지 4개월 그냥 놓쳐버리면은 정말로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키니까 그때 그 전에 해결해야 한다. 전쟁을 통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이렇게 기본 방침을 밝혀준 거죠. 그리고 완성을 선언하고 난부터
했는데 또 그 당시 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핵 무력을 완성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경제 건설 총력 노선으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 당시 때 보면은 북도 보면은 6차 핵실험도 하고 대륙간 발사 미사일 시험까지 했을 때 전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됐거든요. 중국까지도 그전에 뭐 제재를 갈 때에도 뭐 미국에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서 항상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숨구멍을 주는 식으로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 와장창 미국에 동조를 해가지고 와장창 막아버렸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를 보면은 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거죠. 시누이가 더 밉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맨날 미국 편 들어가지고 뭐 하지 마라. 안 그래 우리 제재 강한다 하니까 북 입장에서 보는 정말 밉죠. 조금 미국 장난만 맞춰준다고. 그래서 막판에는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봉쇄 참가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또 중국 입장에 보면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들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생각을.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원칙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확고합니다.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는 그 원칙 확고해요. 근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밉죠. 더구나 뭐 자기가 좀 국제회의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할 때 또 탁 쌓아올린다고. 그러니까 뭐 목판에 뭐 시진핑 하가 뭐 이렇게 또 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핵무력 완성시키는데 정책 전환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예고됐습니다. 이제는 뭐 경제 총력 건설로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예고됐는데 그럼 국명 전환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단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위에 전개하는 거 보니까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라든지 예측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식으로 그야말로 담대하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해외 정세를 막 변경시켜 나가는데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놀랬죠. 저렇게 젊은 지도자가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싶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북한도 이 변화된 정세 속에서 일단 남과 정상회담이라든지 를 통해서 해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자기들도 김여정을 보내가지고 특사 편지올림도 했고 마침 또 우리 특사가 가서 합의를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 특사가 또 미국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북한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진지하게 대하고 미국 요구 비핵화를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한다는 의사를 북에다가 트럼프한테 던졌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또 트럼프가 오케이 그냥 오케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도 보십시오. 옛날에도 한참 2차 핵 위기가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제1차 핵 위기 때는 그것도 전쟁 일부 직전 같거든요. 그야말로 다 출격 준비까지 해가지고 바로 때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근데 김일성 주석이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바꾼 거죠. 우리 핵 개발 안 하겠다는 미국에 통지하고 대화를 풀자고 하고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전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가지고 해서 풀었잖아요. 풀고 제네바 협정을 맺으면서 1차 핵 전쟁 위기가 갔는데 또 그 위에 또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축사하면서 또 이 긴장이 됐을 때 1998년에 다시 우리 페리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새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안을 합의한 거죠. 북과. 근데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페리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임동원 도의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페리 프로세스 합의 남북 북한과 미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줘서 페리 프로세서를 일명으로는 뭐 임동원 프로세서라는 말도 씁니다. 예?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커뮤니케가 나오고 그러면서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 데 대신에 북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한다 하는 걸 서로 협약을 맺었죠. 맺어가지고 조명록 씨가 청와대 백악관 초청표를 갖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까지 갈라 했잖아요. 가려고 해가지고 뭐 그때 문제가 잘 풀렸으면은 오늘 같은 다른 사태가 전개됐겠는데 좀 있다가 뭐 클린턴 다음에 뭐 부시가 들어서고 나니까 뭐 개판 나버리죠. 개판 나버렸는데 그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 제일 막판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평양 방문까지 약속을 했던 건데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한국의 특사들이 백악관에서 특진하니까 그 자리에서 참모들이 좀 참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포는 당김에 빼야 된다고 매달 뭐 그렇게 하니까 문제를 못 풀고 한 거 아니냐 하자 하는 식으로 트럼프 그래 놔뿌려가지고 정상회담이 잡힌 거잖아요. 아직 북미 간에 비핵화하겠다는 의사만 전해들었지 아무런 합의 본 것도 없는데 정상회담하고 먼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의 그 이전의 행위를 보면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요. 이번에 만약 힐러리가 됐으면은 힐러리는 이런 그런 이제 보통 보면은 트럼프는 힐러리는 소위 이야기하는 국제자본분파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국제금융자본의 대표자니까 국제금융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미국의 제조업처럼 미국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자본이 아니거든요. 이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니까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미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항상 내세우는 미국적 가치입니다. 미국적 가치, 인권. 그러니까 미국적 가치 전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적 가치를 중시하죠. 그래서 미국은 실용국가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는 국가고 우리는 어디까지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국가다 하는 명분으로 나가는데 그게 말은 좋지만 이게 항상 전쟁을 동반하죠. 미국 가치를 수용 안 하겠다면 가서 때리는 거니까 힐러리가 전쟁강이잖아요. 전쟁강인데 물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 대화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나설 수 있는데 북미 간에 잘 협의가 되더라도 제일 막판에 만나는 거지. 이제 다 됐을 때 악수하러 만나는 처음부터 내가 풀겠다고 트럼프식으로는 안 나오는 근데 이번엔 갑자기 트럼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힐리 위주 성부사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자 이런 것도 있고 좀 자기 가시적이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북미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도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다음에 또 행보를 보면은 바로 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얽혀있던 문제들을 풀고 튼튼한 자기 후원 세력을 중국으로 다시 얻고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담대하면서도 아주 총명하고 했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 보여주는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보면은 아까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남한 주민들 70% 이상이 김정일 위원장 믿을만 하다는 이런 반응을 받을 정도의 그런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략적 인도 정책을 취하다가 북이 드디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단통 미사일까지 보유할 능력을 가시하자 미국이 그야말로 두 개밖에 없죠. 크게 보면은 하나는 대화를 위해서 풀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전쟁 전에는 대북 제재 압력을 강화시키다가 대북 제재 압력으로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최종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선제 타격론, 예방 전쟁론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옛날 전쟁하고 다르잖아요. 만일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간다든지 예방 전쟁을 한다면은 이는 뭐 바로 전쟁인데 그것도 그냥 재래식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핵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구조인데 미국 트럼프도 이 두 개 중에 하나였죠. 또 하나였는데 북을 이렇게 선제 타격을 가하고 예방 전쟁을 가해서 공격한다는 것도 미국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런 엄청난 모험이에요. 여러분이 이라크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라크전을 하기 직전에 미국의 그 유수한 군사 전문가들 뭐 학자들이 이 전쟁 길어봐도 3개월이면 다 끝난다 했어요. 3개월이면 다 끝낸다 했어요. 미국이 압도적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이면 끝낸다. 그 다음에 전쟁 비용을 많이 잡아도 800억 달러를 잡았어요. 800억 달러 정도 될 거다 했는데 3개월 처음에 뭐 비행기를 가서 막 공습을 하고 막 비행기를 때리니까 3개월만 끝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면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지상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부터는 그 속에 인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하면서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질 거는데 그야말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이라크에 들어가 미국도 완전 수렁에 빠졌죠. 전쟁 빠졌는데 전쟁 경비 800억 달러 들겠다 했는데 미국이 이라크 때문에 든 비용이 얼마인 줄 압니까?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 든 경비 다 합친보다 더 많이 들을 정도가 쏟아부은데도 이거 뭐 전쟁이 끝이 한다고 계속 돈만 쏟아부어야 할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국가적 재정 적자 생겨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미국이 그냥 빨리빨리 철수하느냐 이 기본 정신 바뀌게 한 있죠. 그러면 이라크 전쟁에 가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야말로 뭐 북 레짐을 바꾸려면은 미국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라크 북한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엄청난 북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텐데 그야말로 또 헤어날 수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창 전쟁할 때는 키신저가 낸 안은 그렇잖아요. 북한 분할론이잖아요. 저 북쪽 한 부분은 중국 너한테 주고 남쪽 가까운 부분은 남한 들어가고 미국은 저 한경도 쪽으로 들어가서 북한은 3등분 하자. 중국하고 뭐 그렇게 뒷구멍으로 제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엄청난 전쟁, 그 자체도 엄청난 그 모험인데 북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받치고 하니까 트럼프가 좋다 받은 거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게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맞춰져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다 북미 정상회담 하자했을 때 트럼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대북 제재 압력이 확 강화시켜서 북이 안 나올 수 없다. 맨날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오늘 저거에 성 앞에 가서 그 성주 보고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네 통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하면서 항복을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압력에 의해서 북이 비핵화하게 하겠다는 건 북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겁니다. 선비핵화라는 게 항복선언 하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네 통치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그런 통치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지마, 오야 마음이고, 일단은 그인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걸 완전히 내가 대북 제재를 압력을 강화시켜서 하니까 김정일이가 뭐 어쩔 수 없이 지가 살라고 비핵화 의제를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복 문제를 받자. 그래서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자 이렇게 마음 먹은 것 같는데 이게 이제 이분에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한데 폼페이오가 그런데 폼페이오가 2번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서 대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폼페이오도 대만족을 표시했고 트럼프도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이미 그 속에서 중요한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고 봤는데 이거 갖고 나온 거 보니까 폼페이오는 뭐 미국 CIA 국장 출신이죠. 원래 정치가 출신이거든요. 국회의원 두 분 한 사람이고 다음 자기 또 대권을 뭐 꿈꾸는 이런 정치가인데 이 볼턴하고 다르죠. 순수히 그 뭐 보수 관료인 볼턴하고 다르죠. 예? 볼턴은 뭐 원칙 막 하고 선비핵화 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뭐 합의반 내용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조속한 타결은 트럼프도 그렇게 바라는 거고 북한도 이제까지 대미 교수 뭐 역사를 보니까 합의를 하고 난 질질 오래 끌면은 언제가 또 중간에 탈이 나가지고 합의가 무산된 게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북도 사실은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조속한 타결.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 2020년까지 타결하자. 이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 선비핵화 뭐 이렇게 하다가 폼페이오가 가서는 북의 주장했던 단계적 동시적 조치 이거를 포함한 타결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합의했는데 이 단계적 동시적 타결 그 합의는 옛날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임도원 아까 프로세서라든지 페리 프로세서 속에서는 뭐 핵개발 중지, 그 다음에 뭐 폐기, 그 다음 정상화 이렇게 착착 하면 장기적으로 잡는 건데 이걸 좀 뛰어넘는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뭐 제일 합의본 그 나중에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뭐 1단계 조치는 일단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한다든지 또는 북이 가지고 있는 핵탄이 20개에서 한 60개 정도 뭐 추산이죠. 어느 정도 모르는데 그중에 일부를 처음부터 뭐 해외 반출시키기 전에 폐기한다. 그거를 1단계로 잡고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 정책을 대폭적으로 보장해 주는 뭐 이런 식의 제일 타결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미국의 강경 매파들이 또 반대 안에서 반대해 놓고 뭐 이러면서 지금 조선되고 있는 게 지금 정세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타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고 일단 봅니다. 근데 이 타결은 완벽한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최소 수준에서 일단 합의를 보고 그다음 그런 또 다음에 뭐 또 우리 회담을 해서 뭐 풀자는 식으로 해서 판은 안 깨는 형태로 최소 수준 합의로 타결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뭐 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준의 합의 내지 최대 수준의 합의. 그러나 서로 완전히 뭐 똥을 돌리는 식은 그지 않을 거다 하는 일단 판단이 듭니다. 뭐 최소 수준의 합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 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하는 게 아주 이게 뭐 가장 미국이 우선 그게 가장 그 승부니까 물론 중거리 미사일도 동아시아에 있는 괌반도에 있는 뭐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널 하겠지만 우선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그것부터 폐기시키는 것이고 그게 따라서 북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일단 전개되면서 뭐 최소 수준의 타결이든지 포괄적 타결이든 간에 상당히 뭐 이전처럼 결렬돼 가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이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정표적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미 회담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남북이 제가 볼 때는 남북이 그때부터 또 중요한데 남북이 중요한데 북미 회담이 타결되면은 어쨌든 남북 공조 시스템, 남북 협력을 중심으로 삼아서 한편으로는 남북 공동안보 체제로 가야 되고 남북이 공동 일방적 안보가 아니고 남북이 공동안보 체제로 가면서 군사적 의존도를 북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마지막에 대북 제재 탁 가담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폭을 하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죠. 받는데 이런 남북 공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북 경제 협력, 그 다음에 북이 다른 많은 국가와 다시 경제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갈 텐데, 뭐 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북한은 줄여 나가고 남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이 과정이 합쳐져서 가다 보면은 남북 그래 상호 안보 체제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을 군사적 완충지대로 한반도 전체가 군사적 완충지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영세 중립 국가라든지 비동맹 중립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장기적으로 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 국가를 취하고 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나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스웨덴은 보면은 잠수함 기술이 그 앞에 막 강대국 북부남 잠수함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잠수함 탐지하는 기술이 스웨덴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국 앞에 막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남북만 이렇게 공동안보 시스템 되고 하면은 뭐 이 동해라든지 얼마나 많은 뭐 러시아 군도 지나고 중국 잠수함 군함도 지나가 막 지나가는데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군사 기술이라는 이게 가장 자기 방어 기술 어디까지 자기 방어인데 뭐 그런 길도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이 진척되면은 뭐 이게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경제적 공동체로 터가죠. 근데 우리가 뭐 자주적 통일이라든지 할 때 자꾸 외세 배격 하면서 좀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이고 강대국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보다는 남북 공조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저들끼리 막 견제해서 저들이 견제하다 보면 자연우리 발언권이 높아지잖아요.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미국은 한반도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딱 중간에 서서 균형만 잘 취하면 발언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드골이 나토에 가입 안 하고 미소 냉전 시대 때 딱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소련과 미국에 딱 중간에 서니까 드골 때 프랑스의 그 외교적 발언권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소련 체제 딱 붕괴되고 나니까 미국이 그다음부터 프랑스 말을 듣도 안 해요. 이제 옛날 같으면 이라크가 완전히 프랑스 영향권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라크로 들어가려면은 당연히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야죠. 동의하는데 시라크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해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라크도 그 대통령 드골주의자 시라크도 대표적인 전쟁강인데 전쟁 힘 남 못지않게 좋아하는 놈인데 뭐 그때부터 뭐 계속 평화 이야기를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프랑스를 싹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주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소 냉전 시대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근데 좋았던 이유는 어느 한 편 딱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중심을 찾으면 했거든요. 자기 중심만 찾으면은 초강대국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전 세계적 강국들이 옆에 있는 것은
자기중심주의 하면 그만큼 행운이에요. 얼마든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 기술적, 문화적 잠재력 우리가 다 흡수해서 우리 서로 융화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봐서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분단이 됐지만 만일 남북이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특히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몰락하고 있는 제국인 미국에서 균형을 찾아 나가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 우리 쪽에 흡수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좋은 조건이죠.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어디 하나 있다 해봤어요. 그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무슨 그런 관심을 가지겠어요.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죠. 우리는 어떻게든 주들도 자기들의 안보적 굉장히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그런데 뭐 그리로 나아가서 남북 협력 체제에 기초해서 나간다면은 그런 길도 열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뭐 강연에 부여받은 것이 평화통일이라고 적었는데 옛날에 그 6.15 선언 때는 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참 얘기할 때 저쪽 연방제안을 이야기하고 남쪽은 남북연합 체제를 얘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해고를 읽어보니까 이 연방제안과 연합체제안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연합제에 그렇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한테 설명을 시켜가지고 국가연합과 연방이 어떻게 다른가 한참 또 설명도 뭐 설명도 하니까 그래도 뭐 끄떡끄떡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연방제안은 못 버려가지고 연방제안은 1국가 2체제 2정부거든요. 2정부 이거 남북연합은 2국가 2정부 체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국가 2정부를 하려면 1국가를 하려면 최소한 국방과 외교를 중앙정부에다가 합쳐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에서 어떻게 조선 이민군하고 국방군하고 하나의 군대로 뭉치겠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이 국가 이 정부 체제로 한 연합 체제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연합을 하자 하니까 그러면 뭐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 남북연합 이것이 뭐 그래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두 개 다 살리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정일 위원장 체면도 좀 차리려고 지금 넣는 건데 제가 앞으로 전개되는 한국의 평화통일 프로세스는 그럼 베트남식으로 보면은 그것도 통일했죠. 통일은 어쨌든 북베트남의 역량에 기초를 해가지고 남베트남을 해방시키는 얘기였죠. 남베트남 주민들이 열렬한 어떤 지지를 해줘서 그게 성공한 거죠. 했는데 그거는 이제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제 무력 통일이었으니까 불가능하고 남에 의해서 그렇게 하든 북에 하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서 통일하면서 예멘이 있습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간에 아직까지 통일할 만한 그 조건이 안 됐는데 지도적 간에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지도층에서. 그래 하나 국가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풀지도 못할 정도로까지 한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지하고 정부군은 다른 쪽은 또 다른 쪽이 해가지고 외부까지 개입돼가지고 괜히 안 하는 것보다 못한 형태가 난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독일 모델인데 독일 모델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73년에 브란트가 기본 조약을 맺었잖아요. 동독하고. 기본 조약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조를 보면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정상적 국가 관계를 맺겠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모든 걸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남북 간에 나왔던 모든 합의하고 독일의 1973년 기본조약의 차이점은 우리는 어느 선언을 봐도 다 통일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통일을 지향한다, 청한다. 뭐 옛날에 박정희하고 김일성 그게 치사 공동선명에도 자주적 평화 통일 대문도 넣고 뭐 이랬잖아요. 통일이 반드시 들어가면 이번에도 보면은 뭐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한 건 없어도 통일 지향 판문점선 제목이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통일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970년에 독일 기본조약에는 통일 말이 일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나 수독은 우리는 통일 목표를 뿌리지 않는다는 태도는 자기들 기내로만 가지고 있고 합의해서 그야말로 그냥 정상적 관계 주로 맺었는데 서독 헌법에 통일을 할 때는 새로운 헌법, 동서독이 합의한 새로운 헌법하에 통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조항이 있었는데 단수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뭐 긴급한 사태가 오면은 서독 헌법에 의해서도 통일할 수 있다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 두 국가 관계를 맺었는데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 급변 사태가 나타난 거죠. 동독에서 급변 사태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이 개혁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통일하자는 이야기 처음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혁공산주의, 개혁사회주의 운동식으로 민주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하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막 동독 사람들이 막 서독으로 몰려오고 막 하다가 캐데보에서 이게야말로 통일을 달성하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통일을 밀어제치기 시작을 해서 동독에 있는 기민당을 원래는 독일이 서독 동독으로 나눠줄 때 동독 기민당이 서독의 사회주의 정당 공산당과 협조했다 해가지고 파문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완전 배신자다. 파문을 시켰는데 통일 기회를 잡으려 하니까 자기가 파트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독 기민당을 다시 복권을 시킵니다. 파트너 정당으로.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가지고 동독 기민당이 요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엄청나게 개입을 했어요. 독일에 서독 동독 사람들이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제 바나나가 그 말할 때는 바나나 값 한국에 제일 비쌌거든요. 바나나 하나 먹어보면 비싼 거 먹어 하다가 제가 독일로 오니까 바나나 값이 너무 싸가지고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싸냐 싶어서 막 먹다가 나중에 질리서 이제 먹으래다 그러시는데 동독 사람들도 이게 이 아프리카에서 막 들어오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나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수도 기민당이 베를린 시민들에다 바나나를 와당창 선거 때 풀고 야단쳤어요. 본격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독일 기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통일 이야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서 급하게 한다 하니까 소련 양해도 구하고 미국 다 받아가지고 아까의 새로운 헌법화에서 통일한 것이 아니고 수도 헌법에다가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평화적 흡수 통합을 싹 해가지고 동독 체제를 그냥 싹 전부 다 해체시켜 버린 거죠. 모조리 해체시켜가지고 그다음에 화폐 통합도 바로 해가지고 동독 경제를 하나 경제를 하루 아침에 통합시켜 버리니까 동독 경제가 하루 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경쟁이 있는 동산하고 하나 시장에 해놓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어떻게 보면 동독이 황폐화돼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근데 서독이 원체 경제력이 좋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준이라든지 자본주의국가의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의 그런 속에서도 많이 흡수를 해서 그렇지. 그 이후에 이런 급속한 흡수 통합에 따른
그 대가를 서독도 독특히 지불을 합니다. 동독 재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 황폐시켜 난 다음에 다 새로 투자하려고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동독 시민들은 전부 다 2등 국민이 되고 됐는데 우리 한국도 제가 볼 때는 통일을 지향하는 이국가 이체제를 소독처럼 이렇게 통일이 완전 빠진 것도 나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그러면 우리 관계만 좋게 하고 통일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통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또 소독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국가 이체제로 장기한 이국가의 통일을 지향하는 이국가 이체제로 가면서 중간적으로 작은 나라는 통일을 논의를 하면서 EU 같은 거 보세요. 국가연합이지만 또 EU 뭐 집행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초국가적 유럽적 기구들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남북 합의에서 계속 그런 새로운 좀 통일국가의 매화가 될 수 있는 기구들도 자꾸 만들어나고 그게 좋은 모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뭐 원체 또 다국가니까 어렵지만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얼마든지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일국가의 새로운 헌법이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는 것도 나는 논의를 한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독처럼 뭐 그냥 서독 헌법 들어라, 남한 헌법 들어라, 뭐 이래서도 안 되고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뭔가. 그러면은 그런 논의를 해야 북체제가 만일 그 통일이 나중에 남한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북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는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가장 그 중에 설령 통일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토지 한국에서 매일 토지 공개념 하잖아요. 금융사회 하는데 그거를 뭐 지금같이 그냥 남한 헌법화에 해버리면 뭐 한국이 뭐 모든 시장화 민영화 하는데 전부 또 토지 전부 사유화 다 시켜버리고 땅 장사하고 야단 짓버리면은 개판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 통일된 국가는 토지 공개념을 뭐 유지시키다든지 뭔가 자꾸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도 구성하면서 그냥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좀 단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가는 것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통일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들은 게 베트남식도 아니고 또 아니고 독일식도 아니고 예멘식도 아닌 한반도가 완전 새로운 형태의 어떤 통일 국가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이야기를 나누려면 한정씩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